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를 미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두 팀의 예상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바르셀로나의 경우에는 브레이스웨이트, 파티, 쿠티뉴, 아라우오, 피케, 세르지까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라우오, 피케, 세르지까지 없는 수비 라인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바르셀로나가 수비 라인을 보강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용을 중앙 수비수 자리에 두면서 민구에서나 데스트가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되는 방법. 두 번째는 더용을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두면서 민구에서가 중앙 수비수 자리에 출전하고 오른쪽 풀백에는 데스트가 배치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움티티가 수비 라인에 배치되면서 움티티와 렁글레가 호흡을 맞추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피케와 아라우오의 회복 속도가 빨라서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지만 두 선수가 선발로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쿠만 감독은 피케와 아라우오를 대체할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편 중원에서는 페드리와 부스케츠가 배치된 상황에서 더용이 중앙 수비수로 출전한다면 피아니치나 리키푸치가 중원에 출전할 가능성도 있고, 더용이 중앙 미드필더로 나온다면 페드리, 부스케츠, 더용이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격 라인은 메시를 중심으로 그리즈만과 덴벨레가 출전할 텐데요. 반면에 파리 생제르맹은 핵심적인 선수들이 부상으로 경기에 나올 수 없습니다. 네이마르, 베르나트, 디마리아, 하피냐, 다그바가 부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베라티까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베라티의 경우에는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만 경기 당일까지 선수의 컨디션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베르나트가 없는 상황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퀴르자가 왼쪽 풀백으로 출전하고 킴펜베, 마르키니스, 플로렌츠가 수비 라인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공격 라인에는 은바페를 중심으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는 이카르디와 모이스킨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고, 디마리아가 없는 오른쪽 측면에는 사라비아가 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에는 베라티, 파르데스, 에레라 혹은 게이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베라티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포메이션 자체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베라티가 출전하거나 베라티가 나오지 않을 때 파르데스, 에레라, 게이가 출전하게 되면 파리 생제르맹은 4-3-3에 가까운 전형으로 나오지만, 베라티 대신 드락슬러가 나온다면 파리 생제르맹은 4-3-3 혹은 4-2-3-1 전형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도 있고, 드락슬러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4-4-2에 가까운 형태로 경기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베라티의 출전 여부에 따른 선발 라인업의 변화는 이번 경기 파리 생제르맹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또한 베라티가 출전하게 된다면 베라티를 활용하는 방법도 경기의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포체티노 감독은 네이마르가 없을 때 베라티를 높은 지역에 배치시켜서 베라티를 공격의 연결고리로 활용할 때가 많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네이마르가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베라티가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베라티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할 때 파리 생제르맹은 보통 디마리아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베라티와 함께 최전방 공격수 밑에 위치하고, 은바페는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은바페와 이카르디 혹은 모이스킨이 최전방에 위치하는 형태로 플레이하는데요. 여기서 파리 생제르맹은 공격을 전개할 때 전방에서는 은바페와 이카르디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가고 베라티와 디마리아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볼을 전개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베라티가 선발로 출전했을 때 파리 생제르맹의 패스맵을 보면 은바페가 최전방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사라비아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은바페와 이카르디가 최전방에 위치하고 베라티와 사라비아가 그 밑에 위치하는 전형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디마리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디마리아 역할을 사라비아 혹은 드락슬러가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만약 사라비아나 드락슬러까지 경기에 나오지 않는다면 모이스킨이 측면에 배치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이스킨이 최전방 공격수로 뛰는 선수인 만큼 이카르디와 모이스킨이 자리를 바꿔가면서 수비 라인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동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편 은바페가 전방으로 올라가고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전형을 만들었을 때 문제는 파리 생제르맹의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수비로 전환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덴벨레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은 은바페가 중앙으로 움직일 때 키르자와가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측면 공격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바르셀로나의 역습이 전개되면 스피드가 빠른 덴벨레가 키르자와의 뒷공간을 공략하면서 좋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키르자와가 최근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덴벨레가 넓은 공간에서 키르자와를 상대할 때 덴벨레와 키르자와의 대결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중원에서 더용의 침투 플레이가 인상적입니다. 더용이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수비수를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즈만과 메시에게 공간이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바르셀로나는 더용이 가장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하고 그 밑에서 그리즈만과 메시가 움직이는 장면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를 보면 더용이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뒤에 그리즈만과 메시가 위치할 때가 많은데요. 그리고 더용은 전방으로 침체에 들어간 이후에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어있는 공간을 찾아 움직이는 플레이가 굉장히 훌륭한데요. 더용이 이번 시즌 기록한 6골 중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기록한 득점이 6골, 그 중에 골 에어리어 안에서 기록한 득점이 4골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더용이 그만큼 공격적인 위치에서 플레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용의 득점 장면을 보면 이러한 특징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크로스가 올라올 때 더용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체에 들어가고 크로스를 받아서 득점으로 만들어내는데요.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더용의 플레이는 이번 경기 바르셀로나의 경기에서 지켜볼 만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수비 라인이 불안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피케와 아라우가 없는 상황에서 스피드가 빠른 수비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불안 요소인데요. 바르셀로나의 특성상 볼을 점유하면서 수비 라인을 높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자연스럽게 바르셀로나의 중앙 수비수들은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피케와 아라우가 없는 상황에서 바르셀로나가 중앙 수비수로 기용할 수 있는 선수를 살펴보면 스피드가 빠르지 않은 렁글레와 움티티, 전문 수비수가 아닌 더용, 경험이 부족한 민구에사까지 넓은 공간을 안정적으로 커버하기에는 부족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에는 스피드가 빠른 음바페가 있는데요. 따라서 바르셀로나가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서 공격을 전개할 때 파리 생제르맹은 바르셀로나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것이 중요한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중앙 수비 라인이 불안하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음바페에게 패스를 보내주기 전에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도록 앞선에서 차단하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더용이 높은 지역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더용과 그리즈만이 전방에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파리 생제르맹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패스를 보내줄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바르셀로나가 파리 생제르맹을 얼마나 강하게 압박하느냐, 파리 생제르맹이 바르셀로나의 압박을 이겨내고 바르셀로나의 수비 뒷공간으로 볼을 보내줄 수 있을 것이냐도 경기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리 생제르맹이 수비 라인을 올린 상태로 경기를 진행할 때는 부스케츠의 플레이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바르셀로나는 상대팀이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릴 때 부스케츠가 수비 뒷공간으로 정확한 롱패스를 보내주고 순간적으로 그리즈만, 메시, 덴벨레가 수비 라인 뒤로 침투해 들어가는 패턴이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경기 장면만 봐도 공격수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부스케츠가 날카로운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세트피스 또한 두 팀의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의 경우 세트피스 수비가 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바르셀로나는 수비 집중력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실점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르셀로나는 제공권이 약한 팀 중 하나인데 현재 바르셀로나는 라리가에서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승리한 횟수가 가장 적은 팀입니다. 그만큼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나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시즌 세트피스에서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현재 리그에서 57골을 득점하면서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은 단 2골뿐이고 이것은 리그에서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파리 생제르맹은 많은 득점에 비해서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바르셀로나의 약한 세트피스 수비를 공략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르셀로나는 세트피스 수비, 파리 생제르맹은 세트피스 공격을 어떻게 보강해오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의 16강 1차전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두 팀 모두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은 팀들인 만큼 재밌는 경기가 예상되는데요. 관전 포인트를 통해 경기를 보신다면 좀 더 재미있게 경기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